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삼 년 만에 처음 세계 지도자들이 뉴욕에 모여 오늘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내일 연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이슈를 가리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외에는 기후변화, 식품안전망 등이 또 전쟁 등이 주요 이슈고 약소국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연설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이 끝났다고 선언하자 공화당이 끝나기는 뭐가 끝나 하면서 강하게 비난합니다. 공화당뿐 아니라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아직은 미국은 끝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 특별감찰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음모론자들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쉐리프가 플로리다 주지사가 주도한 난민 신청자 이송에 대해서 형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99년 한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3년 복역 중이던 남자가 석방됐습니다. 팟캐스트 시리즈로 시작된 놀라운 반전입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핵 발전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퇴각하던 러시아지만 여전히 위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클렘린이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이 러시아에 합류하는 투표를 이번 주말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부터 엿새 동안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이번이 77회입니다. 75회 때 2020년 팬데믹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창립,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인터넷으로 세계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는 화상과 아니면 뭐 미리 녹음된 연설 이런 것들로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지도자들이 만납니다. 유엔 총회라는 것이 사실은 뉴스로 들으면 너무나 재미가 없고 너무나 먼 곳에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또 윤석열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몇 개월 만에 참석하는 가장 큰 국제적인 무대이기도 하고 또 미국이나 한국 모든 나라를 포함을 해서 세계의 중요한 이슈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유엔 총회가 중요하고 유엔 총회가 열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스케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022년 세계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33명의 세계 지도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세계 지도자들이 33명이 모인다는 것이고 또 나라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이나 최고의 정치적인 지도자인 총리가 아닌 다른 그 다음에 뭐 내각 장관을 보내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고 처음 있는 만남이지만 역시 뭐 지난 닷새 동안에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양성입니까? 이런 거 물어봐서 뭐 양성 반응을 받았다던가 당연히 아프다던가 하면은 집에 계십시오 하는 통고를 받게 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추우면은 항상 기침 나요. 이벤트가
2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당연히 무슨 뭐 기후 변화, 식량 문제, 교육, 팬데믹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우크라이나가 이제 제일 중심이라는 것은 뒤에 다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겠고요. 각 나라 지도자들이 15분 동안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분 넘기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미국 대통령의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랬었고 15분을 넘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그 지도자야 당연히 미국 지도자가 얘기하니까 세계의 방향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자 하고 듣겠지만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은 가장 많은 국가들이 유엔 그 멤버국이 193개국이잖아요. 193개국에서 저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내용은 뭐고 스타일은 뭐지, 뭐 말하는 폼이 괜찮네 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무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부터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늦은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유엔 데뷔 연설을 하게 될 겁니다. 유엔에서는요, 늘 1955년부터 지금까지 제일 처음 연설하는 국가가 미국이 아닙니다. 이제 사무총장 또 관련자들이 앞에 문을 좀 열어주고 항상 1955년부터 10회 때부터 브라질이 제일 먼저 연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누구 질문 있어요? 추가 말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학생? 하면은 그때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딱 그 브라질이 먼저 선을 끊었고 그것이 이제 전통이 돼서 항상 유엔 연설은 브라질의 주로 이제 대통령이죠. 이번에도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먼저 연설을 하고 두 번째가 미국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최국이기 때문에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브라질의 대통령이 첫 번째 연설을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해요. 미국에서 설명하기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그 일정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했다 하지만 연설문은 미리 준비됐을 거고 리허설도 많이 했을 테고 그러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뿐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첫 번째 바이든에 앞서서 연설하는 자이르 볼소나로 이 브라질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오늘 일본 총리도 당연히 그것도 참석하고 오늘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컨디션 조절 이런 것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브라질의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이라 이 대통령 거의 그 독재자 수준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행보를 많이 하는 사람 뒤에 연설하기 싫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건 저의 순전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개입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정하느냐면은 정말 정치적이죠.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누구를 보내느냐, 대통령이나 총리를 보내는 국가가 있고 장관이나 또 다른 대표가 연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중국과 인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함께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은 유엔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전부 담당 장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연설하는 순서가 맨 뒤입니다. 토요일까지 중국, 러시아, 인도는 국가대표 연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밖에도 정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지역적인 좀 안배가 있고요. 유엔에서도 지역적인 안배가 있고 이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같은 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연설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형태의 이제 약간의 그 분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멤버가 아닌 국가들도 있습니다. 뭐 바티칸이라든가 유럽연합이라든가 팔레스타인 이런 국가나 바티칸 유럽연합은 초대를 하죠. 초대를 해서 이제 적당한 순간에 끼워 넣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맨 앞에
유엔의 총회가 정말 재미없지만 2022년 세계사 자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각 나라 대표들이 연설할 것을 대강 이렇게 보면서 미리 다 나와 있으니까는요. 대강 보면서 지금 세상이 이렇구나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은 연설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는 못 봤거든요. 이 브라질의 대통령은 연설하는 것을 못 봤는데 브라질이 지금 자이르 볼소나로 대통령이 선거가 2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채 남지 않아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디 실바 전 대통령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조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때의 세계 무대에서 연설을 하는 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연설을 한다고 하고 브라질은 조금 중립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연료도 사오고 비료도 사오고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다른 나라와 또 어느 정도 같이 가야지 되기 때문에 중립, 완전히 친러시아가 아니라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 브라질의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오늘 딱 그 얼굴을 봤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 사람이 만약에 진다면 지금으로서는 지는 것으로 보이니까 선거에 졌다고 승복을 할까?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코비드는 감기지 뭐야 마스크 쓰면 막 그냥 억압을 하고 이런 일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연설문 자체 나온 것 보면은 뭐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고 하지만 이 그 볼소나로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꼭 연설문 그대로 연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간 다음에 선거에 대한 그의 반응 같은 것을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볼 테고요. 그리고 칠레의 젊은 대통령이 있죠. 36살인가요? 86년 2월생이니까 가브리엘 그 보리콘트 세계 무대에서 데뷔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을 보면은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어제 장례식에 갔지만 오늘 오후에 연설을 하고 터키의 리셉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도 어제 장례식에 갔었고 오늘 연설을 합니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이 전쟁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처음에는 푸틴 쪽에 약간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입장이 달라졌죠.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속했던 그 사회당이 워낙에 친러시아 당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다가 이제는 올겨울에 이제 러시아가 뭐 에너지 같은 것을 좀 안 판다고 하고 하니까 그것을 견딜 수 있으면 러시아로부터 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뭐 에너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설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동으로 가면은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이 유엔 멤버국이 아닙니다. 유엔 멤버국이 우리가 돼야지 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아주 그 부당한 공격 같은 것을 막는 조치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유엔 가입 촉구를 할 예정이지만 이것도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지금은 팔레스타인을 유엔에 가입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야세르 아라파트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 뭐 총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의 연설도 중요하고 에브라함 라이시 이란 그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항상 유엔에서 이란 대통령의 연설도 주목받죠. 핵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적인 면담은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킹 압둘라라든가 뭐 카타르 지도자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중동이 지금 처해에 있는 도전에 대해서 당연히 연설을 하겠죠.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사람은 봉봉 마르코스, 프레디난드 봉봉 자 붙이죠. 마르코스, 필리핀의 아버지 독재자의 아들을 선택한 필리핀 국민들. 이 젊은 아들이 뭐 지금은 뭐 정치를 한 지도 꽤 됐으니까 시의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지 뭐 어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필리핀에 6월 달에 당선됐죠. 독재자의 아들. 역시 그 독재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의 연설을 주목하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오늘 연설합니다. 원래 미리 도착을 했었어야지 되는데
일본의 태풍 때문에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하고 어쨌든 오늘 연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부터 사실 원래 일정대로라면 로스앤젤레스가 지금 9시 14분입니다. 9시 30분부터 한 12시 조금 넘어서 그 사이 언젠가 연설을 하도록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15분씩 딱딱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그 정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어제 뉴욕타임스도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세계의 룰, 규칙에 맞는 그리고 국제 질서를 이제 북한과 연관해서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이제 직접 들으시면 되니까 들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내일 직접 참석하지 않습니다. 원격으로 화상으로 그가 전쟁 이후에 수없이 했었던 그런 그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여왕 장례식도 이 사람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초대장을 받았지만 지금 전쟁 때문에 국가에 있고 대신에 이제 와이프가 혼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대통령과 배우자가 두 사람이 함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처음에 혼자 가라 했었던 거 혼자 갔으면 어땠을 뻔했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그 상상이나 그 매너나 이런 것도 모르면서 대통령 혼자 가라 한 아무튼 한국이 있었지만 혼자 간 사람들은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와이프 혼자 가는 그 대통령 없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갔었고 요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것처럼 유엔도 직접 와서 연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엔의 규칙은요. 직접 그 사람이 현장에 와야지만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예외라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그 예외를 몇 사람이 그냥 암암리에 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해야지 됩니다. 이 투표가 통과됐지만 젤렌스키는 지금 뭐 전쟁 중이니까 그곳에서 연설을 해라. 통과됐지만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러시아가 엄청나게 뭐 공격하고 로비했지만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곳에서 아마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핵 발전소 거의 가까이 뭐 300야드 조금 그 전에 그 폭격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일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침공한 이것을 전쟁에서 이기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야지 됩니다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러시아를 비난하는데 세계가 결집하도록 하는 연설을 할 겁니다. 그 밖에는 미국,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이 세계가 지금 식품 안전, 비상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연설이나 이 컨퍼런스도 열리고 그리고 대만이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는 몇 개국 안 됩니다. 외교 관계는 맺고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원 차이나 정책이죠. 다만 그 원 차이나라는 그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경우에 미국도 무력으로 대만을 방어한다 하는 입장을 지금 한 너다섯 번 대통령이 얘기했을 뿐인데 대만이 국제적인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으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지 못하도록 푸틴이 막았던 것처럼 중국도 아마 막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가 처한 문제들을 각 그 지역별로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있는 좀 더 그 중점적으로 그 돼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면서 하나는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가 아주 큰 위협 속에 있는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도주의적인 뭐 안보, 정치적인 다 비상사태인데 하나의 블랙홀에 빠져 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포트라이트조차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불평등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니까 정치적인 것으로나 무엇으로나 분열은 더욱 깊어지고 불평등은 더욱 강화되고 뭐 북반구와 남반구 대체로 북쪽이 잘 살잖아요. 그런 일들도 얘기를 했고 미얀마에서의 인권에 대한 것, 아프리카의 가뭄, IT의 안보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신뢰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국제사회 컨퍼런스에서 하는 얘기 공통적인 의견은 똑같습니다. 희망이 아주 조금 보이더라도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캐내야지 된다. 삽질을 하던 호미질을 하던 그런 얘기를 오늘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했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로 연결을 해서 국가가 공통적인 의제를 가지고 공통적인 해결점을 찾으면서 희망의 싹을 키워야지 된다. 공통적인 문제에서 인간이 공유하는 선의 바탕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선의 바탕으로 한 믿음과 좀 세계 연합체로서 일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3개국 멤버와 이제 그 초대 국가들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유엔에서 모여서 다 각국이 갖고 싶은 원하는 것들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계사에서 지금 그 나라가 협조해야 될 문제들에게도 협조를 하고 때로는 이제 국제사회는 더 이상 혼자 산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오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조차 나토에 가입하고 하는 신청을 한 이 마당에 때로는 어떤 나라와 편을 먹어야지 되고 때로는 편을 먹지 않고 줄타기를 하더라도 중립에 있어야지 되고 때로는 편을 먹더라도 확실하게 편을 먹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해가 갈수록 유엔 총회에서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네, 오늘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미국 신문, 진보적인 신문 사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 끝났다 하는 것에는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텍사스의 셰리프가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형사법을 위반했는가 하는 것을 수사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60미닛과 인터뷰에서 아직도 이 코비드 19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해야지 될 일이 많지만 전염병, 대규모 전염병 팬데믹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것은 아니다라고 제목 자체가 No, Mr. President, Pandemic isn't over라고 사설에서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도 거의 비슷한데 결국은 우선은 일주일에 아직도 400명 조금 넘게 숨지고 하루예요. 그러면 일주일이 되면은 거의 미국에서 3,000명이 숨진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1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뿐만이 아니라 롱 코비드라고 해서 코비드에 걸렸다가 회복이 됐어도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한 2개월 정도 그러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경우는 괜찮지만 장기적인 어떤 연구 같은 것도 있어야지 되고 이런 점들 때문에 미스터 프레지던트 아직 코비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설에서 쓴 것이고요. 공화당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공화당뿐이 아니라 앤토니 파우치 국립보건소의 전염병 연구소의 소장이고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랬고 이 코비드 19의 총 책임을 맡았던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아직 우린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끝이라고 선언할 만한 지점에 미국은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비할지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아마 지금 전국적인 통일된 것이 굉장히 부족한데 3년이 돼가지만 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전체적으로 70%가 좀 안 되고 그 가운데서도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그 사람의 또 반밖에 안 되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이러스 자체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그 전염병과 비교를 하자면 이 천연두에 비교를 하시더군요. 이분은 천연두는 우리가 성공을 했다. 천연두는 변이가 없으니까 1년이 지나도 똑같은 바이러스,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건 뭐 BA5에서 또 변이되고 하니까 이 코비드의 그 전염병이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도 마찬가지고요. 백악관에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내일까지 유엔 총회 연설을 마무리를 짓고 공격이 계속되면은 어떻게 대처할지를 조금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은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런 분위기의 뉴스가 조금 나오다가 오늘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음모론자들 QAnon의 여러 가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점점 그들에게 손을 잡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주에서 토요일에 어떤 그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 뭐 어제도 보니까 CNN 같은 데 나와서 우리가 그때 썼던 음악도 QAnon의 음악이 아니고 뭐 QAnon의 음악이 그 주제 음악이 따로 있는데 그 음악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막 QAnon이 주장하는 그 모든 그 플래카드 같은 것을 펼쳐 보이고 했었거든요. 이 QAno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고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을 뭐 라이브로 사형에 처한다던가요. 뭐 이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점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QAnon에 그 표시를 하는 무슨 배지를 달고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그 군대처럼 지금 QAnon과 손을 잡고 활용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해서 특별감찰관이 선정이 됐죠. 법원에 의해서 판사가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특별감찰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이게 만약에 기밀, 초특급 기밀이 많은데 그런 것이 기밀이 해제가 됐다면 어떻게 도대체 해제가 된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라 라고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몇 개월 동안에 본인의 집에서 어떠한 그 미팅, 사교적인 그런 미팅을 많이 나와서 거의 밤 9시 30분이 되면은 테라스가 됐던 실내가 됐던 나와서 디스코장 분위기로 만든대요. 음악을 누가 이제 이렇게 노트북을 가져다 주면 음악을 선곡을 해서 본인이 먼저 DJ를 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그 프로페셔널 DJ가 음악을 틀겠죠. 그런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는 곡은 10곡이 날마다 거의 똑같다. 그런데 그 같은 디스코장 분위기의 바로 주변에 방에 벽장에 이런 기밀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고요. 이게 전부 이제 마알라고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마랄라고라고도 하고 마알라고가 원래 따지면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마랄라고는 그냥 이어서 영어식으로 부른 거고 마알라고는 마가 그 스페니쉬로 see 보는 거고 아는 to 그 라고는 레이크에서 그 레이크를 바라보다 하니까는 비치프론트 그 집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마알라고가 됐건 말알라고가 됐건 그곳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있고 밖에 나오면 음모론자들과 손을 잡고 있고 자,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텍사스주의 백살 카운티라는 곳의 셰리프인 하비에르 살리자르가 형사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 머물고 있던 48명이라고도 하고 50명이라고도 하고 하던 사람을 플로리다로 오게 해서 플로리다에서 또 마샤스 빈야드로 보낸 이것이 형사법 위반인가 위반이지 않은가. 법 위반은 본인이 그 열린 마음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이건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미국의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2달 동안이나 나라를 뭐
때로는 10개 국가를 거쳐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그럼 그 절차를 밟아야지 되는데 절차를 밟는 데서의 여러 가지 문제 등등을 얘기를 해서 공화당 주지사들은 돈도 들고 뭐도 하고 하니까 민주당은 니들이 다 가져가 뭐 이렇게 하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쉐리프는 그 사람들은 일단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이 합법인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왔는데 그들은 당신과 나처럼 거리를 돌아다닐 권리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을 권리가 있고 왜 속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걸 속인 것을 비극이라고 하는데 플로리다 주지사의 말과 달라요.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제도 션 해니티 박스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 알렸다. 그 사람들에게 지도도 보여주고 영어로 뭐 지도도 보여주고 뭐 그곳에 간다는 것도 다 보여줬다 하는데 저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브로셔 같은 거죠. 브로셔 같은 것을 봤더니 쉐리프가 보기에는 이거는 밀수꾼과 밀매꾼과 별로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에 설령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데 불법 이민자라도 피해자가 되지 않을 권리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가면은 정말로 그 집도 주고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무상 원조도 하고 캐시도 주고 한다는 것이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셔스 빈야드라는 계절적인 일이 다 끝난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누가 돈을 주고 누가 8개월 동안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까? 지금 성공의 교회에서 그분들을 거두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언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요하게 봐야지 되는 거죠. 반쪽의 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브로셔가 있었어요. 브로셔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브로셔 안에 써 있는 것은 집도 주고 캐시도 주고 일자리도 준다. 여러 베네핏이 8개월 동안 이어진다. 이렇게 썼으니까 이것은 브로셔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형식은 사실이지만 내용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면서 마셔스 빈야드로 간다는 얘기도 해주질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수사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쉐리프는 제가 찾아봤더니 민주당입니다. 항상 이제 그러면은 또 저 민주당이니까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주당이고 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조사를 하겠으며 백악관과 연락해보지 않았지만 백악관이 나에게 연락해준다면은 환영한다. 이 케이스는 우리 텍사스 이 지역의 쉐리프가 관할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연방 문제로 넘어가야지 된다. 왜냐하면 이민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제보도 당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박스의 션 해니티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니 플로리다 주지사가 그거 다 맞게 했다는데 왜 그래 하는데 또 이 쉐리프의 말을 들어보고 실제로 브로셔를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고 써 있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그렇다. 더군다나 이제 이 쉐리프의 주장에 샌 앤토니오 그쪽 그 베네수엘라의 사람들이 처음에 있었던 대주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스타포 가르시아 셀레 대주교가 두 사람이 다 카톨릭 신자거든요. 플로리다의 주지사와 텍사스의 주지사가 카톨릭 신자로서 이거는 카톨릭 신자로서 주지사로서 주 정부의 지원으로 인신매매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어느 곳으로 보내니까 이건 신도 모독하고 사회도 파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비천한가 인간이 그런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버스 태워서 보내거나 비행기 태워서 보낸 이런 전술을 인신매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없이 그들을 좌초시키는 것은 그 모든 행동은 인간의 존엄성 아주 최말종이다. 뭐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게 샌 앤토니오 대주교의 얘기입니다. 자, 잠시 뒤에 하나의 이제 새로운 일이기도 하고 한인이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보도해 드립니다. 네, 다우지수 지금 338.54포인트 내려가고 나스닥 83.02포인트, S&P 500도 43.24포인트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아마도 현재로서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측으로는 내일 0.75%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연속 0.75%포인트다 하는 얘기인데 그 같은 내용에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벤치마크인 그 10년 그 만기 채권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주식시장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번에 1%로 올린다는 예측까지 예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0.75% 포인트는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9년도에 여자친구였던 한인 여성 이혜민 씨를 살해한 혐의로 23년을 복역 중이던 에드난 사이드, 이 사람이 어제 풀려났습니다. 석방됐습니다. 석방됐다고 완전히 원래 종신형을 선고받았었거든요. 석방됐다고 이것으로 끝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이렇게 석방되게 됐냐면 우선 그 당시의 사건을 얘기를 하면 1999년이니까 지금 이 사람이 41살이니까 17살 때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이스쿨 걸프렌드였는데 이혜민 씨가 목 졸라서 살해한 혐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원에 묻었다고 하고 당시에 증인들도 있었고 볼티모어의 카운티 파크에서 불에 태워진 채 묻혔다 하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여자친구하고 사귀다가 또 헤어졌다, 사귀다가 헤어졌다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한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귀었기 때문에 살해했다라고 이제 그 검찰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증인과 함께 참고로 했었던 것이 1999년인데 휴대폰 위치 추적 데이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41살이 됐지만 17살 유죄 판결을 받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이 그 유죄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무죄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러한 그 무죄 주장에 대해서 검찰 측이 이 그 복역자와 같이 복역자의 변호팀과 같이 이렇게 수사한 결과 유죄 판결을 그 당시에 내렸던 것에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를 해서 검찰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검찰이 그 당시에 검찰이 무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증거를 이쪽에 그 당시에 용의자의 그 변호인 측과 공유를 해야지 되는 그 법이 있는데 그 법 의무를 당시에 검찰이 지키지 않았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일단 그 판사가 이 사람을 석방을 해서 가택연금과 GPS 모니터를 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30일 동안 검찰이 다시 기소할 것인가, 새로운 재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기각해버릴 것인가, 케이스를 23년은 이미 복역을 했지만 그걸 결정을 해야지 된답니다. 당시에도 첫 번째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유죄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유죄가 나왔을 때 그 2명의 증인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 검찰 측에서 피고와 공유하지 않았던 정보는 또 다른, 이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용의자들도 있었는데 그 용의자들 이름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용의자에 관한 정보 같은 것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완전히 합법한 유죄를 내리기 위한 그 절차를 법적으로 아주 순수하게 지키지 않았다 하는 뜻에서 지금 석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시대가 바뀌면서 생긴 겁니다. 2014년도에 팟캐스트 시리즈가 나왔어요. 12회였었는데 당시에 이게 볼티모어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볼티모어에서 이제 유명한 신문 가운데 하나가 볼티모어 선인데, 볼티모어 선의 저널리스트도 했고 했었던 한 기자가 12부작으로 만들어서 피바디 상까지 받았습니다. 복역 중인 남자가 자신의 무죄를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서 가능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어제 이 그 한인 여성 이미 숨졌지만 가족들은 너무 실망을 했다 하는 표현들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조금 했고요. 아무튼
우리의 가족을 그 파괴한 그 사람을 저렇게 풀어주다니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끝나지 않았지만 팟캐스트라는 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어제 이제 그 23년 동안 복역하다가 석방된 이 41살의 에드난 사이드 씨는 굉장히 그 활짝 웃는 모습이었고 그 활짝 웃는 모습과 이 가족들의 심정 같은 것도 대비되고 앞으로 이제 검찰이 30일 안에 결정을 하겠죠. 기각할 것인지 다시 재판을 할 것인지 증거를 충분히 이 피고 측에 공유를 하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지금. 네, 지금 유엔 총회 보니까 역시 우크라이나와 기후 변화가 가장 그 중요한 양대 산맥 의제 77회 유엔 총회에 그렇게 돼 있고요.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핵 발전 시설을 공격했는데 사우스 우크라이나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발전소 이름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큰 발전소고 세계의 원자로에서 328야드 떨어진 곳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구멍의 깊이가 7피트, 넓이가 13피트라고 합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발전소도 정상으로 가동을 하는데 이게 위험한 거죠. 지금 러시아가 기간 산업에 대한 공격을 조금 줄인다고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건 핵발전소잖아요. 핵발전소의 그 발전소 시설, 발전소 그쪽 그 가까이 운동장 말하자면 그런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미사일 폭격이라는 게 러시아 딱 정확하지 않잖아요. 잘못해서 정말로 핵발전 시설을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협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있고 그리고 지금 주민 투표를 미뤄왔었던 것을 아마 이번 주에 돈바스 지역에서 할 것 같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그 두 군데 도네츠크하고 르한스크 그 두 군데가 워낙에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사람보다 훨씬 많고요. 한 70% 정도는 될걸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그 분리주의자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하고 살고 있었고 했었는데 지금 약간 미뤘다가 이번 주 토요일 정도에 주민 투표를 해서 예를 들어 크림반도처럼 우리는 러시아에 조인하는 거야. 우리의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보면은 지금 역전을 당해서 군인들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뭐 러시아가 버리고 간 무기, 탱크 이런 것들이 또 우크라이나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핵발전 시설을 공격한다던가 아니면 주민투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러시아의 위험성은 지금까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주말에 돈바스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국민투표가 있어서 우리는 완벽하게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니야. 러시아 국민이야. 라고 할 경우에도 우크라이나는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크림반도도 한국에서도 일부나 인정하지 북한이라든가 쿠바라든가 뭐 7, 8개국 정도만 러시아의 그 령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돈바스 지역은 더 인정을 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러시아가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 각 영토의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운명을 정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돈바스 지역 사람들이 그래야지 된다는데 그럼 우크라이나 전체 국가별로는 왜 국가가 운명을 정하지 않게 하나요?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뒷얘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해리 그 왕자가
대중에게 발표하기 5분 전에 알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거 좀 늦게 알려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때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 밖에 많은 얘기들이 있고요. 이제는 이제 그 조무는 끝났고 찰스 3세 왕의 시대가 오는 거고, 그리고 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샌드라 오도 갔습니다. 장례식에. 왜 갔냐면 이 캐나다의 국가 원수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문화적인 곳에 주는 어떤 상을 받았기 때문에 갔었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